3월 19일 푸틴의 최측근이 SNS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똑똑한 이들은 모두 같은 선택을 한다. 그가 링크한 건 한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검토 보도였습니다. 잠깐,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고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발을 뺐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표면만 보면 우리가 굽신거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판에서 진짜 피를 흘리고 있는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혈맹에게 뜯어먹힌 러시아, 제 손으로 제재를 찢은 미국, 그 혼돈을 조용히 지렛대로 삼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했고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에서 발을 뺐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표면만 보면 우리가 굽신거리며 손을 내민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순간 누가 더 절박한 걸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판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가장 먼저 무너진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지나는 이 해협이 봉쇄되면서 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69%에 달하는 우리로서는 분명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보다 훨씬 더 깊은 수렁에 빠진 나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겉으로는 우리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그 수렁으로 밀어넣은 건 놀랍게도 혈맹이라 불리던 나라였습니다. 친한 친구가 사업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여러분을 찾아왔는데 여러분은 정가에 사주는 대신 그 친구의 집을 반값에 후려쳐서 사드립니다. 친구가 달리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이게 우방입니까? 포식자입니까? 지금 중국이 러시아에게 정확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유럽이라는 거대한 에너지 시장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러시아산 원유는 결국 중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횡재였습니다. 달리 팔 곳이 없는 러시아를 상대로 배럴당 최대 $15씩 후려치며 원유를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수치로 보면 더 적나라합니다. 러시아의 2026년 예산은 우랄산 원유를 배럴당 $59로 잡고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브렌트유가 $100를 넘어도 러시아는 중국에 $15씩 깎아주느라 실제 수취 가격은 예산 기준에 겨우 맞닿아 있는 수준입니다. 팔수록 손해는 아니지만 제값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된 겁니다. 심지어 호르무즈가 막혀 전 세계가 비명을 지르는 지금 중국의 육상 원유 비축량은 약 12억 배럴,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송유관으로 연결된 육로 공급망까지 갖추고 있어 해상 수송이 끊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란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녹색 전환까지 가속화하며 중국은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죠. 반면 러시아는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도 잃고 중국에는 착취당하고 서방 제재로 달러 결제망까지 막혀있는 러시아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제값을 쳐주는 새로운 구매자. 그것도 정제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달러 결제가 가능하며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나라. 그 조건에 정확히 들어맞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 현대오일뱅크. 우리 정유 4사의 정제 능력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찬사를 보낸 게 누구였습니까? 러시아였습니다. 아쉬운 쪽이 누구인지 이제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판에서 민낯을 드러낸 건 중국만이 아닙니다. 세계 평화를 외치던 또 다른 강대국이 훨씬 더 노골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만든 룰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3월 12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의 거래를 4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잠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3년 넘게 러시아 제재에 선봉에 섰던 바로 그 미국이 스스로 만든 제재에 빗장을 풀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단 한 달 만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를 두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들을수록 기가 막힌 말입니다. 동네 치안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치던 경찰서장이 자기 진급 심사가 다가오자 슬그머니 범죄자와 뒷거래를 튼 격입니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속내는 너무 뻔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자 유가가 치솟았고 미국 내 물가가 들썩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뛰기 시작했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보다 당장 자국민의 지갑이 더 무서웠던 겁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전문가는 이 조치를 두고 러시아에 가해졌던 거대한 압박을 한 방에 무효화한 조치라고 직격했습니다. 3년을 쌓아온 제재가 유가 하나에 무너진 순간 미국 스스로가 자국의 대외 신뢰를 깎아버린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숫자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정부에 이익이 없다고 했지만 러시아는 호르무즈가 봉쇄된 뒤 단 열이틀 만에 석유 수출세로만 최대 19억 달러를 쓸어 담았습니다. 하루에 1,500억 원씩, 거기에 제재 완화라는 호재까지 얹어진 겁니다. 우리 돈으로 약 2조 8천억 원이 적성국 손에 쥐어진 셈이죠. 3년을 제재하다가 유가 하나 오르자 한 달 만에 스스로 빚장을 풀어버린 겁니다. 국제사회란 이런 곳입니다. 명분은 포장지일 뿐 안을 열어보면 언제나 자국의 이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두 강대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 혼돈의 틈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움직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싼 기름을 사려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도라는 스포츠를 아십니까?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입니다. 정면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상대가 밀면 당기고 당기면 밀어서 상대의 무게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 에너지판에서 구사하고 있는 전략이 정확히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중동 원유 의존도는 69%입니다. 사실상 중동이라는 독점 마트 하나에서 기름을 사오는 구조죠. 독점 마트는 배짱을 부립니다. 가격을 올려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옆 동네에 새로운 마트 전단지를 들고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보란듯이 중동 산유국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그게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실제로 대량 수입하겠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러시아라는 대한공급처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중동을 향한 협상 카드로 쓰는 겁니다. 우리한테 제값 안 받으면 우리 갈 곳 있습니다. 라는 무언의 압박이죠. 수십 년간 중동에 끌려다니던 우리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패를 쥔 순간입니다. 물론 이 카드가 공짜는 아닙니다. 리스크도 명확합니다. 미국이 4월 11일 이후 제재를 다시 복원하는 순간 러시아산 원유를 거래한 우리 기업들은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사실상 퇴장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통상부가 정유사들과 함께 수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그치고 실제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국이 한 발 더 나아간 게 있습니다. 우리 산업부가 직접 미국 재무부에 질의서를 넣었습니다. 달러 아닌 통화로 결제해도 됩니까? 2차 제재를 받습니까?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위안화, 루블화, 디르함화 결제 모두 가능. 2차 제재도 없음. 우리가 직접 리스크를 제거한 겁니다. 카드를 꺼내 보이되 안전핀까지 직접 뽑아버린 것. 이것이 바로 지정학적 유도 기술의 정수입니다. 푸틴의 최측근이 우리를 향해 똑똑하다고 한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는 한국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자국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러시아 최고 외교관이 스스로 SOS를 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민 그 찬사 한 줄이 러시아의 현 주소를 세상에 광고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냉혹한 게임에는 더 깊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지금 보여주는 이 민낯,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03년 이라크전, 매번 호르무즈가 흔들릴 때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똑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춰라, 대체 공급선을 찾아라. 47년째 같은 지시가 반복됐고 47년째 같은 위기가 돌아왔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믿었던 동맹의 약속이 실제로는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이념의 깃발은 그저 포장지였습니다. 어제의 혈맹이 오늘 우리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어제의 적성국이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착취했고 미국은 스스로 만든 제재를 스스로 깼습니다. 러시아는 제재국인 한국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게 오늘날 국제 질서의 민낯입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그 순간의 이익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냉혹한 판에서 앞으로 우리가 주시해야 할 변수들은 무엇일까요?
시계는 이미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판의 향방을 결정할 방가소에 3개가 장전돼 있습니다. 첫 번째, 4월 11일. 미국의 대러 제재 유예가 끝나는 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기한을 연장하느냐, 복원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러시아 카드는 살아남거나 한순간에 소멸합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질수록 연장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트럼프라는 변수는 언제나 예측 불가입니다. 두 번째, 중국의 히토류 카드입니다. 한국이 러시아 원유를 실제로 수입하기 시작하면 중국은 조용히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자국의 독점 할인 구조가 흔들리는 걸 용납할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2010년 중국은 영토 분쟁을 이유로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실제로 끊어버렸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소재인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원유를 건드리면 다음 차례가 우리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세 번째, 중동 산유국들의 움직임입니다. 한국이 대한공급처를 실제로 확보하기 시작하면 지금껏 배짱을 부리던 중동 산유국들이 공급 단가를 낮추며 백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진짜 노리는 최종 그림입니다. 세 개의 방아쇠 중 어느 것이 먼저 당겨지느냐? 그 답이 2026년 하반기 에너지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120달러.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 뒤에는 혈맹을 착취한 중국의 계산기가 있고 스스로 만든 룰을 스스로 깬 미국의 위선이 있으며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든 대한민국의 냉혹한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보여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동맹의 언어는 사라지고 이익의 언어만 남는다는 것. 무조건적인 의존은 결국 국가적 자살 행위라는 것. 47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방과 적국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이 험난한 체스판 위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를 등져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러시아 카드를 끝까지 쥐어야 할까요? 아니면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내려놓아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판을 읽지 못하는 나라는 반드시 판의 먹잇감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십시오. 지식 한방은 다음 영상에서도 남들이 말하지 않는 국제 정세의 이면을 끝까지 파고들겠습니다.